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나는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 내 나이단 100일. 이름조차 없이 담요에 쌓여있던 아기를 본 원장님은 가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했다. 따뜻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내 삶은 따뜻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철이 든 나는 왜 부모가 나를 두고 갔는지 늘 궁금했다. 간혹 후원자들이 찾아와 내 부모는 아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날 엄마 손잡고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생일이면 벽에 기대어 생일 노래를 스스로 부르곤 했다. 선물 대신 남겨진 도시락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나는 더는 고아원에 머물 수 없었다. 시설의 한계였다. 보호 종료 아동. 그 단어는 마치 사회가 나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판결처럼 들렸다. 그때부터였다.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건 지하 단칸방, 하루 2끼 라면, 아르바이트 2개를 병행하며 학교를 다녔다. 밤에는 편의점, 새벽에는 공장. 졸음으로 수업을 놓치고 성적은 점점 떨어졌다. 졸업장은 간신히 받았지만 대학은 꿈도 못 꿨다. 20살이 되던 해 난 다시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단 한 번이라도 이유를 듣고 싶었다. 왜 나를 버렸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혹시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는 있는지.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심지어 방송 제보까지. 수소문 끝에 서울의 한 백화점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는 여성이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큰맘 먹고 편지를 보냈다.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아무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일주일 뒤 편지에 담긴 단 한 줄의 답장. 이번 생에 너를 만날 일은 없어. 그 문장을 읽고 나는 한참을 웃었다. 웃으며 펑펑 울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나에겐 아직 내 삶이 남아 있었다. 20살. 남들에겐 꿈을 향해 달리는 시작점이었겠지만 나에겐 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전부였다. 낮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밤엔 편의점. 때론 아르바이트 3개를 동시에 뛰며 생계를 이어갔다.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벽지에 배었고 빗물이 새는 창가에 신문지를 덧댔다. 여름엔 모기와 싸우고 겨울엔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다. 그런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은 말했다. 넌 왜 이렇게까지 사니? 그냥 조금 편하게 살지. 하지만 편하게 사는 법을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내겐 선택지가 없었고 살아야만 했으니까. 그래도 사람이니까 외롭고 지치고 두려웠다. 특히 겨울이 오면 더 그랬다. 연말이면 거리는 축제처럼 반짝였지만 나의 집엔 조용한 한기가 감돌았다. 그럴 때면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내 삶을 바꿀 거야. 누구의 딸로도 아닌 나 자신의 이름으로. 24 처음으로 창업을 꿈꿨다. 시작은 조그만 길거리 떡볶이 푸드트럭이었다. 편의점 앞에서 장사 허가를 얻고 밤마다 기름에 튀긴 오징어와 떡볶이를 팔았다. 비 오는 날엔 파라솔 하나에 의지하며 버텼다. 처음엔 다들 지나쳤다. 너무 어린애 아니야? 혼자서 괜찮을까? 의심 어린 눈초리도 많았다. 하지만 하루하루 정직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웃었다. 몇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기고 SNS에 리뷰도 올라오기 시작했다. 작지만 매출이 늘었다. 돈이 아니라 희망이 생긴 거였다. 내가 만든 무언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그날 밤 푸드트럭 안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울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토닥이며 나는 그렇게 또 하루를 견뎠다. 하지만 인생은 늘 곧게 뻗은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영업장소 문제가 생겼고 허가를 뺀다는 구청 통보. 주변 상인들의 민원. 푸드트럭을 접어야 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내 머릿속엔 다시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번 생에 너를 만날 일은 없어. 나는 결코 그 말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내 인생은 누군가의 거절로 끝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번엔 진짜 내 가게를 만들자. 비 오는 날 쫓겨나지 않는 내 손으로 세운 공간을. 푸드트럭을 정리한 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차피 바닥이라면 더 내려갈 곳도 없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푸드트럭을 처분한 돈과 모아둔 알바비,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총동원했다. 결국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골목에 있는 8평짜리 점포를 임대했다. 낡은 간판, 벽에 칠해진 곰팡이 자국, 삐걱거리는 문화지만 나에겐 황금 궁전보다 더 빛나는 공간이었다. 메뉴는 단출했다. 떡볶이, 튀김, 어묵. 누구나 한 번쯤은 먹고 싶은 따뜻하고 익숙한 길거리 음식. 나는 그 안에 내 마음까지 담았다. 내 가게에서 파는 건 단순한 분식이 아니라 위로야. 하루 12시간을 일했다. 장사를 끝내고도 뒷정리, 재료 준비, SNS 홍보, 쿠폰 이벤트까지. 혼자 다 하다 보니 잠은 하루 3시간이 고작이었다. 몸은 녹초가 됐지만 손님 한 명이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유명한 맛집 블로거가 우연히 내 가게에 들렀다. 그날 올린 후기가 순식간에 공유되며 다음 날부터는 가게 앞에 줄이 늘기 시작했다.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나는 매장을 닫고 혼자 냉장고 앞에 기대 울었다. 힘들었던 20살부터 25가지의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았다. 주문량이 많아져 아르바이트를 뽑고 작은 프랜차이즈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성공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느껴졌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는 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필이면 바로 그 시점에서 문제가 터졌다. 납품업체와 계약상의 실수가 있었고 원가 계산을 잘못해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종업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원재료값 급등, 주변 대형 분식 프랜차이즈의 입점까지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대출이자와 월세, 재료비로 돈이 새어나가며 나는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밤마다 가게 문을 닫고 의자 위에 앉아 텅 빈 매장을 바라봤다. 어쩌면 나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그때 눈을 감으면 들리는 한 목소리. 이번 생에 너를 만날 일은 없어. 그 말이 내 등을 밀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가 이겨낼게. 이번 생은 내 생이니까. 적자, 빚, 퇴사한 직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는 끝없이 추락했다. 나도 같이 무너져 내렸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지던 날 나는 눈앞이 깜깜했다. 불 꺼진 매장 한가운데 앉아 처음으로 접자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는 말했었다. 될 놈은 어떻게든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그 말이 내 귓가에 떠돌았다. 나한테 하는 말 같았다. 그날 밤 어김없이 빗물이 샌다며 단골이 보내준 사진이 도착했다. 사장님, 오늘은 그냥 오뎅 하나만 사러 갈게요. 그냥 따뜻해서요. 딱 그 한 문장에 눈물이 났다. 그래,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지. 다음 날부터 나는 다시 방향을 틀었다. 가격 경쟁이 아닌 진심과 이야기로 승부 보자고. 나는 SNS에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란 제가 만든 분식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가 되고 싶어 시작한 가게입니다. 사진 한 장, 글 한 편.
점점 사람들은 내 진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런 스토리면 꼭 가보고 싶다. 응원해주고 싶은 사장님이다. 댓글이 쌓였다. 그중 한 사람이 방송 작가였다. 작은 케이블 방송이었지만 청춘 자영업이라는 프로그램에 내 가게가 소개되었다. 그 방송은 입소문을 타고 다시 퍼졌고 다시 한번 가게 앞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주방에 서 있던 내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내 딸 같아서요. 응원하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손님들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다. 그 방송 이후 나는 가게를 확장했다. 옆 점포까지 인수해 16평으로 넓혔다.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할 직원도 2명 생겼다. 프랜차이즈 제안도 다시 들어왔고 이번엔 조건을 꼼꼼히 따져 계약했다. 30대가 되던 해 나는 다시 건물주의 꿈을 꾸게 됐다. 대출이 있었지만 꾸준히 갚아나가며 상가 건물을 계약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 나는 이제 남의 건물에서 빗물 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 즈음 나는 전혀 예상 못한 소식을 듣게 된다. 내 생을 지워버렸던 그 사람. 내 친모가 나를 찾고 있다는 말이었다. 혹시 어머니가 당신을 찾는 것 같아요.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그토록 단호하게 냉정하게 선을 그었던 사람이 내가 아직 건물도 없고 분식 트럭에서 떡볶이를 팔던 시절엔 단 한 번도 찾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그 소식을 전해준 건 고아원 시절 잠시 알고 지냈던 보호시설 선생님이었다. 우연히 지역 행사에서 어머니를 봤다며 그녀가 나에 대해 물어봤다는 거였다. 혹시 연락처를 남기셨나요? 내 입에서는 그렇게 물어보는 말이 나왔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보고 싶은 마음, 안 보고 싶은 마음, 원망, 미련, 궁금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며칠 후 정말로 연락이 왔다. 문자 한 통. 잘 지낸다니 다행이야. 나중에 시간 괜찮으면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릴 적 버려진 날 이후로 처음 받은 메시지. 말 한마디 없던 사람, 나를 외면했던 그 여자의 손끝에서 온 짧은 문장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나는 나조차도 몰랐던 감정을 마주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보고 싶은 걸까? 아니면 확인하고 싶은 걸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 다시 과거가 떠올랐다. 5살 무렵. 비 오는 날 내가 손을 잡았던 그 여자의 손등은 따뜻했지만 너무 금방 식어버렸다. 보육원 문 앞에서 금방 올게라는 말과 함께 돌아선 그녀는 다시는 오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날, 운동회 날, 수학 여행비가 없어 쭈그려 앉아 울던 날에도. 그런데 지금, 건물을 갖게 된 지금, 언론에 내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지금. 왜?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지 오래였다. 그건 나를 위해서였다. 미움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걸을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를 다시 만나는 건 다른 문제였다. 문을 열어줄지 말지 그 선택은 내 몫이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그녀의 번호를 저장할까 말까 몇 번이나 화면을 눌렀다 지웠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3시. 가게에서 마무리 청소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나는 무심결에 문자를 보냈다. 얼굴 한번 뵐게요.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숨이 막힐 듯 답답해졌다.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장면이 드디어 눈앞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내가 지정한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게 된다. 그녀와 나. 낯설고도 지독하게 익숙한 두 사람이. 토요일 오후 2시. 내가 고른 장소는 조용한 한남동의 작은 카페였다. 인테리어도 아늑하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감정이 터져도 덜 민망할 것 같았다. 나는 예정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내 앞에 한 여자가 들어섰다. 낯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가 고개를 들자마자 나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를 낳은 여자.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그러나 마음으로는 완전히 끊어진 사람.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잘 지냈니? 첫 마디가 그거였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어색한 기침을 하더니 종업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를 주문했다. 너 TV에도 나오고 기사도 봤어. 되게 대단하더라.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한 번쯤은 만나고 싶었어.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 나는 웃음이 났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함보다는 씁쓸함에 가까웠다. 궁금했으면 진작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녀는 눈을 피했다. 그땐 여유가 없었어. 내가 너무 힘들었고 널 책임질 수가 없었어. 그 말은 변명이었다. 책임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없는 차디찬 외면의 시간들이 있었다. 지금은요? 여유가 생겨서 온 건가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뼈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아. 병원비가 많이 들고 혼자 감당하기엔 좀 그래서. 말끝을 흐린 그녀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제야 확실해졌다. 이 만남은 그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던 거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내가 이제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었고 언론에도 나오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녀는 다시 그 끈을 잡고 싶어진 거다. 나는 속이 타들어갔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현실은 더 쓰렸다. 엄마. 그 단어를 꺼낸 순간 내 가슴이 울컥했다. 그렇게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그 단어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저도 애 키우는 친구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근데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미웠는데도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보고 싶은 건 왜 그랬는지가 아니라 그때 나를 안아줬던 기억, 그런 걸 다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그날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대신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유난히 맑고 잔인하게 파란 날이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가게 문은 열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다. 주방에서 떡볶이를 저으며 손님들과 웃고 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엄마라는 단어. 그토록 불러보고 싶었던 단어였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냈을 땐 가슴이 뻐근했다. 정말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그 단어를 붙이고 싶었던 걸까? 어린 시절엔 매일 밤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커가며 원망으로 그리고 결국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잊자고 다짐했고 있는 척 잘 살았다. 그런데 30대가 되어 사업도 성공하고 자리를 잡은 지금에서야 그녀가 다시 내 삶에 발을 들여놓았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저녁이라도 한 끼 할 수 있을까? 이번엔 내가 살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네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날 그녀와 둘이 된 자리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왜 그랬어요?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다. 너 낳았을 때 난 20살이었어. 부모님한테 쫓기듯 나와서 돈도 없고 일도 못 구하고. 내가 없었으면 나도 끝났을지도 몰라. 그래서 더 두려웠어.
널 보면서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해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눈물 대신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 어떤 이유도 나를 납득시키진 못했지만 적어도 이해는 해보려는 노력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건 알아요. 근데 그건 제 어린 시절을 바꾸진 못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없었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지. 근데 나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나는 순간 그녀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너무 멀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녀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던 아이가 아니었다. 성공했고 내 이름으로 된 가게와 건물이 있고 수많은 손님들이 나를 응원해주는 사장님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그 작은 고아원의 창틀 아래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던 5살 꼬마였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핏줄이 내게 준 감정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묻는다. 다시 받아줄 거예요? 정답은 없다. 나조차도 아직 모르니까. 며칠 후 그녀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목소리에 조심스러움 대신 미묘한 들뜸이 섞여 있었다.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니? 우리 집에 한번 올래? 나는 놀랐다. 우리 집이 아니라 그녀의 집이라니.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나는 또다시 알 수 없는 끌림에 따라가기로 했다. 그녀의 집은 생각보다 단출했다. 오래된 오피스텔 가구는 허름했지만 창밖 풍경은 햇살에 반짝였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불고기. 네가 좋아한다는 거 기억해뒀어. 그 말에 나는 웃음도 눈물도 애매하게 흘러내릴 뻔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그녀는 불쑥 말을 꺼냈다. 혹시 너 건물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지? 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 말투, 그 어조. 어디서 많이 듣던 듯한 낯설고도 익숙한 탐욕의 냄새. 왜요? 아니 그냥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내가 언젠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땐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익숙한 논리.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금 이 사람은 나를 딸로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잘 나가는 사업가로 보고 있는 건가? 나는 컵을 내려놓고 말했다. 건물에 80억 대출 있어요. 매달 이자만 2천 넘어요. 그녀의 표정이 그제야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래도 결국은 내 거잖아. 그냥 명예 조금 옮겨둔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가족끼리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니, 그동안 마음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진짜로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 맺어보려고 했고요. 근데 지금 이 말은 그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녀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냥 혹시나 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나 싶어서. 그럴 거면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시지 왜 감정을 들쑤셨어요? 그날 나는 그녀의 집을 나왔다.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 슬펐고 허탈했고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생각에 분했다. 또 속은 걸까? 아니, 기대한 내가 바보였던 걸까? 그러나 확실한 건 나는 이제 다시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핏줄이라는 말로 감정을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자꾸 되뇌었다. 이번 생에 널 만날 일은 없어. 그녀가 내게 했던 말, 이제는 내가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다. 가게에 나가면 직원들이 눈치를 살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아직도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릴까? 사람들이 말하던 가족이라는 환상이 이토록 깊게 박혀 있었을 줄은 몰랐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와 주차장으로 가던 길에 한 여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였다. 내 앞에 낡은 외투를 걸친 채 서 있었다. 초라한 얼굴, 떨리는 눈빛, 그럼에도 나는 마음을 닫았다. 더는 미안하단 말 안 해도 돼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너한테 기대고 싶었어. 근데 잘못했지. 내가 얼마나 버티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제야 조금씩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전 어릴 적부터 늘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게 엄마였든 친구였든 혹은 사랑이었든. 근데 이제는 안 기다리려고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럼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 끊을 수 없는 감정, 그 미련이 너무 길게 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내가 정말 괜찮아지면 그땐 내가 연락할게요. 그 전까진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렇게 어색하게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어떤 포옹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망설임과 체념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나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음이 단단해진 걸까? 아니면 더 무뎌진 걸까? 나는 이제 그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앨범을 꺼냈다. 그녀와 함께한 사진은 한 장도 없었지만 그 빈 공간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게 전부였다. 그녀와 마지막으로 마주한 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다. 여전히 가게는 분주했고 손님은 많았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조용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처럼.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혼자인 게 익숙했지만 그날 이후 조금 다른 외로움이 찾아왔다. 무언가를 끊어냈다는 해방감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앞에 남겨진 묘한 상실감. 핏줄이라는 단어 하나에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이제야 스스로도 실감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 이 건물, 이 가게, 내 이름을 알아봐주는 고객들, 그리고 나 자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두 손으로 일궈낸 것들이었다. 나는 가끔 상상하곤 했다. 만약 그녀가 진심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찾아왔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관계가 될 수도 있었을까? 하지만 이 세상엔 만약이란 말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미 한 번 부서진 신뢰는 다시 붙인다고 해도 금은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선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내가 있었다. 엄마,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은 있었어요? 그 질문은 평생 풀리지 않을 숙제처럼 내 안에 남았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끊어.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너무 착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야. 그 말들이 다 맞는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 할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용서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그 미련을 품는 건 내가 바보여서일까?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던데
나는 오히려 더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한 아이를 그리 쉽게 버리고 그 세월이 지나서 다시 아무렇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지. 나 역시 언젠가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지금의 나처럼 어딘가 상처 입고 누군가를 상처 주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모두가 말한다. 잘했어. 그 사람은 널 이용하려 했던 거야.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매일 밤 자문한다. 정말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사라질 날이 올까? 아니면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게 어른이 되는 걸까?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